네, 안녕하세요. 송민국 외부 지문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송민국 제가 스프링 교재에 철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 앞에 제가 작품 해설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들을 다 모아놨으니 그 교재가 꼭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국에 대해서 일단은 몇 가지 키워드만 우선적으로 알아보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키워드는 바로 충신연주지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뜻이야.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 주인을 연모하는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자, 연모하다라는 게 뭐 사모하다, 뭐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충신한테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임금이겠죠. 그렇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를 바로 충신연주지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충신연주지사는 약간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을 알아보자면 임금과 신하의 사회적 관계인 충성을 바로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표현을 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 이 글의 주제는 약간 여인이 애인을 그리워하는 사랑 노래 같은데? 근데 이 글의 주제가 충성이라고?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작가가 의도한 거예요. 즉,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임금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여인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만큼 더욱 애절하고 절실합니다. 이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랑 노래인 것처럼 꾸며서 여성 화자를 설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필기 지우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특성상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해놓으면 이 필기가 페이지를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점 꼭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시고 필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가사라는 키워드는 장르예요, 장르. 즉, 문학의 종류 중 하나란 소리지. 그 문학 중에서도 시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시조, 아니면 향가. 그것들이 다 갈래거든요. 즉, 시 종류 중에 하나란 소리야. 시 종류 유형 중에 하나란 소리야. 이 가사도 시 종류 유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르적 특성, 갈래적 특성. 자, 그렇다면 이 가사라는 장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조선시대예요, 시대는. 시대는 조선시대이고,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시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중학교랜다. 중간고사 때 시조 실컷 했죠? 그죠? 자, 시조와 마찬가지로 3, 4조, 4음보가 기본이야. 이게 바로 가사의 특징에도 적용됐다는 소리야. 왜? 가사는 시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또 시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가사 같은 경우는 이게 100%가 아니에요. 이렇게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로 마무리되는 가사가 있고 안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시조와 비슷하게 세 글자로 마무리되는 가사를 바로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글자로 마무리되지 않고 다섯 글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를 바로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이 전격 가사라는 키워드는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 2번이 시조와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봤다면 동그라미 3번은 시조와의 차이점이야. 시조와의 차이점은 길이의 제한이 없다는 소리야. 즉 겁나 길다는 소리야. 우리가 중간고사 때 다양한 시조들 배웠는데 그거 다 되게 짧았다. 그치? 뭐 길어야 6줄은 안 넘었어요. 근데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짜증나게 길어요. 그래서 길이의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길이의 제한이 없으면 길게 쓰면 장점이 뭐냐면 그만큼 다양한 정서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길이가 기니까 그만큼 다양한 감정과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사를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산문의 형태는 단순해요. 길어서 산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 되게 길어서. 자, 그리고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여기 동그라미 1번 3, 4조 사음모. 자, 이렇게 글자 수와 어절 수가 딱딱 끊어진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글자 수와 음보 수가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소리야. 자, 내가 뭔가 반복이 되면 뭘 형성한다 그랬어?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랬지. 그래서 운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4번.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후기 다 쓰였는데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가 썼고요. 후기에는 양반 부녀자나 평민들로 적자층이 확대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조와의 약간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기 말기에는 약간 현실 비판, 개화, 현실 비판 이런 것들이 주제로 있는데 근데 이송민곡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을 지니진 않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3단 구성이다. 이것도 시조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뉜다. 시조도 3단 구성이라고 했지? 초장, 중장, 중장. 자, 그렇다면 이 3단 구성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자. 자, 여기 제재개관표 보시면요. 전격가사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반이 쓴 양반가사예요. 충신 염주지사라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충신이라는 건 당연히 노비 이런 사람들 뭐 일반인보다는 양반이었겠죠. 그리고 주제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연군지종 둘 다 됩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연군지종 둘 다 돼요. 자, 그리고 이 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두 여인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우리말로 주로 지어졌다는 소리죠. 아시겠죠? 요거 선택지 잘 나옵니다. 이게 뭐 한문으로 지어졌다, 우리말로 지어졌다. 여러분들도 이런 선택지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 선택지 내용이. 자,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보기 전에 제가 여기 오른쪽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녹색 메모해가지고 그 해당 구절 아니면 해당 시어에 대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여인의 대화체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감녀와 을녀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을녀가 바로 메인 캐릭터고요. 이 감녀는 보조적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작게 해놓죠. 보조적 캐릭터. 을녀가 메인 캐릭터고 감녀가 보조적 캐릭터다. 자, 감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저기 저 가는 각시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불러요. 야, 너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나오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날에 도대체 누구를 보러 가는 거냐? 어디 가는 거냐? 이 어두운 날에 있어야 할 궁전, 백옥경 궁전에 아니고 너 지금 어디 가냐? 이렇게 을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백옥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궁전을 뜻해요. 여기 오른쪽 메모 궁전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천상이라고 그랬잖아. 천상계. 천상계가 어디야? 천국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세계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 궁전이라고 표현을 했어. 즉, 도교적 세계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도교적 세계관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현실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를 가정하면 그거를 도교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뭐 용왕이라던가 옥황성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도교적 세계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청전 같은 경우도 도교적 세계관이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늘 궁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하늘 궁전은 도대체 어떤 장소인가? 바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바로 하늘 궁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마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천상계의 개념이 도입됐다. 즉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 이제 을려가 그런 감녀의 질문을 받고 아, 야 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 얼굴이랑 내 이 행동이 님이 괴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 사랑하다라 그랬지? 님이 사랑할 법한 했나 봐. 그래서 님이 어쩐지 나를 보시고 그래, 나의 운명은 너다. 이렇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 전혀 없이 허튼 생각 전혀 없이 애교랑 교태랑 이렇게 막 부렸어. 그런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실까? 왜 다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어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것 같아 읽어보니까? 나랑 화자랑 임금님이랑 님이랑 잘 지냈나 봐. 왜냐면 임금님이 어떻게 했대? 너 그래 너다 이렇게 여겼다 그랬잖아. 그치? 아 그렇다면 과거에는 님이랑 화자랑 잘 지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 너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 원인. 왜 화자가 화자는 어떤 이유로 님과 이별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바로 이게 여기 구절에 있어요. 그 원인이 뭐다?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 원인이 뭐다? 애교랑 교태를 너무 어지럽게 부렸다. 즉, 너무 오버했다란 소리지. 애교랑 교태를. 그죠? 그래서 님이 떠나갔나?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다음.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자, 해다. 우리 이거 정규 시간에 했죠. 해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해다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해음, 해다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즉 해다라는 건 생각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 즉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거지. 그래서 누굴 원망하겠느냐?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허물있다 하겠느냐? 즉 다른 사람 잘못이라 하겠느냐? 너무 서러워서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물은 조물주의 탓이야. 조물주를 얘기해, 조물주. 조물주가 뭐냐면 그냥 쉽게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그래, 누굴 탓하겠어. 다 신의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가치관은 바로 운명론적 태도. 내 팔자다. 신이 신의 뜻이다. 내 팔자다. 그래서 남을 탓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감녀가 위로해 줍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을려가 나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또 하는지 한번 보자.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 다 내 운명이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론입니다. 본사. 이것도 줄 한번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사분사결사, 3단 구성. 자, 을려의 얘기를 마저 한번 보자. 나는 님을 모신 적이 있어.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님을 더 잘 알아. 물같이 맑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즉, 참 그때 얼굴 고우셨는데 지금도 편하게 지내고 계실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춘한고열. 그러니까 춘한고열은 약간 꽃샘추위, 봄추위, 그리고 더위 얘기하는 거야. 춥고 더울 때는 어떻게 지내실까? 그리고 가을과 추위는 누가 모시는 사람이 있을까? 님이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모셔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시중드는 사람이 있을까 옆에? 나 참 걱정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죽조반조석. 그러니까 아침밥, 저녁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침밥이랑 저녁밥은 옛날과 같이 잘 먹고 있을까? 밥은 먹고 댕기냐? 옛날에는 내가 다 차려줬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미랑 이별에 있는 상태니까 밥은 잘 먹는지, 더울 때는 추울 때는 잘 지내는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잠은 잘 자는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별 후에도 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님의 소식을, 님 계신 소식을 아무렇게나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다. 내일은 사람이 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 우편부처럼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내일은 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내 마음 둘 데가 없어. 내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해.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화자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자, 왜 높은 산에 올라갈까? 이 화자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랑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님이 보이지 않을까? 즉, 님이 보고 싶어서 님을 보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구름이랑 안개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구름이랑 안개가 껴버렸어. 자, 그렇다면 님을 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안 보여? 구름이랑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자, 그렇다면 이 구름과 안개는 뭘 뜻하는 걸까? 바로 화자와 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뜻하는 거죠. 자, 이거를 신하가 썼다라는 점을 가정해보면 충신과 임금을 방해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신이죠. 간사한 신하들. 간사한 신하들이 임금을 이제 방해해서 충신과 임금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름과 안개는 부정적인 존재니까 우리 세모 한번 쳐주자. 자, 다음.
자, 지금 계속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랑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산이 어둡다. 그리고 달빛이랑 햇빛도 안 보여. 그래서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님이 계신 멀리 있는 천리나 떨어진 님 계신 곳이 보이겠는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안 보인다. 이 얘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산에서 님을 보는 건 글렀어.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어디로 가? 물가에 가가지고 뱃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님한테 가기 위해서 이제 님한테 갈 수 있는 배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야, 여기서는? 바람과 물결이 너무 어수선하게 돼버렸어. 즉, 바람과 물결이 너무 세. 그다음 배가 뜰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바람과 물결도 뭘 뜻하는 거야? 님과 화자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야. 아까 구름 안개랑 똑같습니다. 자,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사공이 없고요. 빈 배만 있어요. 배를 운전하는 사공은 없고 배만 혼자서 떡하니 덩그러니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른쪽 메모 보시면 빈 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 뭐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객관적인 대상에 객관적인 대상을 제시하거나 봄으로써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는 경우, 즉 원래는 내 감정이랑 관련 있는 소재가 아니야. 근데 그 관련 없는 객관적인 대상에 나의 감정이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고조되는 경우를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빈배 같은 경우는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 자, 배랑 사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치? 배와 사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또 있어. 그게 바로 이 글에서 따지자면 님과 화자야. 님과 나. 하지만 둘이 원래 붙어야 돼 있을 존재인데 떨어져 있어. 이 빈 배도 자신의 짝꿍인 사공이 없고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 짝꿍이 없어 지금. 그쵸? 그래서 이 빈 배를 보니까 뭔가 더 외로운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지가 외로우니까 이 빈 배조차 외롭게 느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그 키워드 있죠. 바로 감정이입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다릅니다.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대상이 감정이입이 되면 걔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이입은 아니야.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반대되는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랑 반대되는 상황을 봐도 나의 감정이 고조될 수 있잖아. 그쵸?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연인들밖에 안 보여. 자, 그 연인들 같은 경우는 나랑 반대되는 상황이잖아.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연인들 보면 어때요? 더 외로움이 솟구치죠. 그렇다면 그 연인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감정이입은 아닌 거야.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네. 자, 필기 지웁니다. 적으실 거 있으면 일시 정지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 뭐 산이든 물길이든 배든 님한테 가는 건 틀렸어.
그래서 강천에 혼자 앉아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소식이 더욱 아득해. 왜냐하면 뭐 만나볼 수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밤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산 갔다가 밤 갔다가 산 갔다가 막 물에 갔다가 했잖아요. 님한테 가려고. 근데 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초가집 찬자리, 쓸쓸한 자리예요. 참 쓸쓸한 초가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자, 그리고 여기 반벽청등. 그러니까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불. 이 등불이 참 밝네. 이 등불은 누굴 위해서 참 이렇게 밝게 빛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등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보면서 역시 자신의 외로움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이렇게 낮에는 내가 오르락 내리락, 뭐 오락가락 했어. 그래서 힘이 다했어. 이거 힘력자죠? 힘이 탈진했다.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꿈속에 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늙었어, 너무 많이. 자, 어찌됐든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실컷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어떤 얘기가 있겠습니까? 뭐 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얘기를 말을 하는 거겠지.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그래서 말이 안 나와.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닭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오전된 개성이라는 건 제가 여기 해석 넣어드렸죠? 방정맞은 닭소리. 이 닭개자가 약간 삼계탕 할 때 개자예요. 닭개자. 계란할 때 개자. 이 개성, 닭소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잠이 깨버렸어요. 자, 지금 꿈속에서나마 겨우 님을 만났는데 뭐 때문에 또 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어? 이 닭소리 때문에 또 만나지 못하게 됐어. 그렇다면 이 닭소리도 오전된 개성도 님과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본사입니다. 그 마지막은 그럼 뭐겠어요? 결사. 마지막 부분이겠죠. 아, 다 허튼 짓이었구나. 님이 어디 계신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구나. 자, 그다음 이 불쌍한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겠습니까? 화자 자기 그림자죠. 그렇죠?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 낙월, 달월자죠. 달빛.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을 비추겠다. 즉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 감녀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합니다. 각시님, 자, 마지막 부분 세 글자죠. 전격가사의 특징 여기서 나옵니다. 세 글자. 각시님, 달보다는 뭐가 되래? 비가 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달보다는 비가 되라. 자, 생각해보자. 달빛이랑 비랑 그 특징을 비교해보자면 달빛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어 없어?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없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는 소리야. 근데 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도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이 감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비가 되어서 님한테 가라. 달이 되어서 가지 말고 비가 되어서 가라.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더 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야, 달빛? 그거 달빛 비춰봤자 님 너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님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가 되어라.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권유하고 있다는 점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요게 바로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네, 작품 해설을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조금 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오늘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의 의미. 자, 이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제목에 뜻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똑같은 작가 정철의 3인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3인곡의 속편이라고 해서 송미인곡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의 미는 일반적으로 미는 약간 예쁜 여인을 뜻하죠. 근데 여기서의 미는 임금을 뜻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두 화자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그쵸? 감녀와 을녀. 그리고 감녀는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보조적 인물이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 각 두 화자, 두 인물의 기능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감녀.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도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감녀가 했고 끝맺음도 감녀가 끝맺어요.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개와 종결을 돕고요. 자, 그리고 약간 이야기와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 행에 얘가 뭐라 그랬어? 야, 달빛? 그 못 느껴. 차라리 비가 되어라.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거야. 태도를 전환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지. 그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보조적 인물이다 보니까 보조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자, 그리고 을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메인 캐릭터다 보니까 주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그리고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주도하죠. 왜냐하면 메인 캐릭터니까. 그치? 자, 그렇다면 작가는 왜 하필 두 화자의 대화체 형식으로 이 시를 설계했을까? 왜냐하면 그 효과가 있어요. 이 대화체로 하면은 효과가 뭐냐면 자, 어떤 인물의 사연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른 인물이 그거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연이 다른 사람도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절실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거 학교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제가 작품 해설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리고 특히 오른쪽에 제가 메모 다 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작년 기출문제를 봤어요. 학교. 마찬가지로 이제 송민국이 외부 지문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뭐 다른 작품이랑 비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복잡한 선택지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드린 문제들 꼼꼼하게만 보면은 어느 정도 꼼꼼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보강 영상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